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의 박수정입니다. 이 민주주의의 무기고 아스널 오브 데모크라시, 요즘 K방산을 부르는 찬사 어린 표현입니다. 남북분단 70년의 긴장 상황 속에서 자주국방을 목표로 성장해왔던 K방산이 이제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하면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173억 달러, 이 액수를 역대 최고의 수출액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 액수를 기록한 다음에 올해는 20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격의 K방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어디까지 와 있고 또 미래 성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세 분의 군사안보 방산 전문 꾼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페이스에서 한 번, 바디에서 또 한 번, 볼을 두 번 로딩해 멀리 정확히 쏜다. 메이저 챔피언들의 선택, 스릭슨 GX 마크 2. 작년에 폴란드의 초대형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이후로 이 K방산이 건국 이래 최대 호황기를 맞은 듯 싶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이 국제질서 재편과 미중 간 신냉전 구도의 심화 등이 맞물려서 K방산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도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2일에는 이 정부가 18개국의 주한 외교사들을 초청해서 전투 사격 훈련 참관 등의 K무기 홍보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고영욱 기자, 네. 이 행사에 다녀오셨습니까? 저도 아주 안타깝게도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다녀오지는 못하셨고. 네네. 그렇지만 이 행사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네, 이제 방산 세일즈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난 2일 우리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이제 주한 외교 사절단을 군부대에 초청을 해서 네. 이제 무기 홍보만을 위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참석 외교단은 호주, 체코, 칠레 이제 이런 국가들을 포함해서 총 이제 8개 국가가 참여를 했고요. 이제 네. 이들은 이제 우리 군에 실전 배치된 K2 전차와 또 K9 자주포, 또 이제 다연장 로켓 현무와 같은 이제 30여 대의 군사 장비를 직접 살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포격 장면에서는 이제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K9 자주포에 대해서 이제 외교단들의 관심이 좀 집중이 됐었는데 네. 그 승무원 숫자를 줄이는 그 차세대 그 기술에 대한 그 질문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 무기의 직접적인 정확성이나 타격력을 목도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홍보 차원이나 또 판매 차원이 상당히 유효했을 건데 어떻습니까? 양욱 박사님하고 우리 이동원 연구위원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방산이 어떤 이유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일단은 저는 틈새 시장에서 대박이 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가 하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 무기 체계 자체가 세계 넘버원은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유럽 쪽에 이제 소위 2위라고 얘기해서는 유럽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조금 좀 어느 정도 비슷해진 것이고요. 네. 그런데 가격 같은 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뭐 2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가성비. 성능이 그렇다고 떨어지냐 그렇지는 않고요. 자, 그런데 뭐냐면요. 가격의 문제든 아니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갑자기 발발을 하면서 네. 특히나 나토에 있는 국가들이 급작스럽게 이제 군비 증강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폴란드 계약이 사실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원래 같으면 저 있는 물량을 미국과 독일이 전부 만약에 소화를 했다고 한다면은요, 네. 우리에게 기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겠습니다만은 미국이라든가 독일이 지금 현재 저 폴란드가 급작스럽게 요구하는 저 물량을 전부 소화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다음에 워낙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네. 액수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대한민국이 만족시켜주고 자, 빨리 생산해주고 네. 또 심지어는 기술까지도 일부 이전해 줄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그런 것이죠. 야, 우리도 차기의 방위 산업을 한번 좀 키워보자. 그럴 때 파트너로서 어디가 좋을까?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선택된 측면들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간 이제 동남아라든가 아니면 중동 시장에 판매를 해왔는데 네.
특히 이제 중동 시장 판매가 갑자기 불이 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동 각국 간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 반영된 것이고요. 예. 또 특히 이제 특히 이제 중동 국가들이 많이 화가 나 있죠. 이렇게 안보를 뭐 어떻게 보면 미국에게 의존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서 패트리엇이라든가 사드 방어 포대를 바이든 행정부 때 들어와서 2021년 여름에 확 전부 철수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 그렇다면은 과연 미제 계속 사오는 게 맞냐? 가격도 비싼데. 그런 맥락에서 성능도 상대적으로 괜찮고 네. 가격도 좋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나라들을 지금 생각하는 것이 자기들도 역시 국내 생산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을 지금 이제 지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네. 지금의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나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연구위원님. 조금 보태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네. 일단 작년 2월에 전쟁이 발생을 했는데 네. 이런 국지 전면전을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었고요. 네. 뭐 아프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 같은 거는 미국이 특수전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네. 이 무기에 대한 전 세계 관심이 쏠릴 이유가 없었던 상황이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다음은 나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대비를 안 하면 여기에 어떻게든 엮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양욱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무기 레벨 수준의 무기들이 주목을 받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18개 국가에서 이렇게 와서 네. 보는 게 나도 해당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무기가 우리나라가 다 라인업을 갖고 있고 네. 이런 라인업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웜업이 된 나라가 없기 때문에 네. 가서 바로 쏘는 걸 보고 필요하면 내년이라도 갖다 줄게 하는 그 특수성이 우리나라에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이라 네. 이게 아마 시간이 가면 점점 더 부각될 수 있는 여건인 것 같습니다. 네. 양욱 박사님하고 이동훈 연구위원의 말씀을 제가 참고를 해보면 조금 전에 우리 양욱 위원이 말씀하실 때 한국과 독일제 무기의 가격 비교 표가 나갔거든요. 예. 첫 번째는 가격의 차이가 독일제의 무기와 견주어서 반값보다 훨씬 싼 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예. 두 번째는 우리 이동훈 연구위원도 말씀 주셨지만 공급 라인 측면에서 양욱 박사도 말씀하셨죠.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는 즉각적으로 400대건 300대건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5년, 10년이 걸려도 그걸 약속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가격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상대적인 우위에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결정적 요인이었다. 이렇게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무기 체계라고 하는 것은요 경제성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국가 내 외교적인 관계, 네. 그다음 국가 간의 관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뢰가 중요하다.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폴란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폴란드 예를 들면요 미국하고는 말도 못하는 신뢰가 있죠. 예. 독일에 대한 것 부분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좀 그렇죠. 고개를 예. 갸우뚱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일단 그래서 미국에서 충분히 제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한국으로 넘어오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도 있다. 특히나 폴란드는 미국하고 협력을 굉장히 냉전 이후부터 바래온 국가인데요. 그렇죠.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좀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고영욱 기자. 네. 그 무바달라라고 이 중동 지역에 펀드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방산하고 좀 투자를 해서 한 1조 원 규모를 투자를 하겠다. 네. 그다음에 올 1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고 후속 조치로 이 중동과의 경제적 관계, 교류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그 첫 스타트를 끄는 게 바로 이 방산 부분에 있어서의 공동 개발 이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정부가 이제 중동 국부 펀드인 그 무바달라와 함께 이제 대규모 방산 펀드를 이제 조성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올 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이제 국빈 방문할 당시에 이제 네. 양국 간의 방산 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던 데 따른 이제 후속 조치고요. 이제 이 단계로 보면은 거의 뭐 극초기 단계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펀드 규모는 이제 최대 1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고요. 네. 이제 무바달라가 그러면 어떤 이제 곳이냐라고 네. 이제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거기에 네.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가 2017년에 이제 설립을 한 국영 투자사고요. 전체 네. 그 운용 규모가 우리 돈으로 약 한 380조 원에 이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부다비 투자청과 함께서 이제
중동의 그 양대 국부 펀드로 불리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방산 펀드가 조성이 이제 되면 여기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카이 한국 그 항공 우주 산업 같은 이제 국내 방산 대기업들도 기관 투자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투자 그럼 이제 이 돈을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냐 한다면 이제 국내 중견 방산 기업이 될 거라고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금이 유입이 되면 국내 이제 방산 그 제품과 기술의 그 품질에 대해서 경쟁력을 좀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동원 의원님, 지금 방금 우리 고영 기자가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향후 중동 국구펀드, 무바펀드 같은 이런 경제협력 펀드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방산업계에도 상당히 좀 기술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기대해도 될까요? 네, 당연히 이제 방사는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로 들어오는 물량들을 가지고 개량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소비들이 늘어날 거라고 네. 보고 있고요. 중동은 뭐 전통적으로 미국이 올머니에 대한 방산 지원 같은 걸 해가지고 네. 안정성을 유지하던 형태였는데 이게 뭐 미국이 중동에서 뭐 에너지 자립을 하면서 발을 빼니까 네. 뭐 하약고처럼 다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고 한국은 오래전부터 중동의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재에 대한 공급들을 하면서 신뢰관계가 많이 쌓였던 상황이고 네. 이미 2010년대 중반에 방산 수출 이력들이 UAE나 사우디에 있어요. 네. 그때부터 쌓여있던 것들에 지금 업그레이드하면서 계속 수출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한국 입장에서는 외형 성장 그리고 중동과의 관계를 쌓아 나가는 중요한 교두보의 시점인 것 같아요. 네. 한 국가의 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여러 가지 금융적인 또 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되고 정책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양욱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작년 2월 달에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고 많이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미국 방산업체가 대만을 방문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네. 또 우리나라가 박격폭탄이라든지 뭐 150mm, 5mm 폭탄 같은 걸 수출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뭐 자세한 내용은 안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한미일 또 북러중 간의 긴장 관계도 좀 이렇게 돋아나는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면 K 방산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 역할 이게 조금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되게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이 그렇죠. 뭐냐면요 이런 거죠. K 방산이 뭐 잘 나간다, 뭐 심지어는 무슨 뭐 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네. 뭐 그런 얘기까지. 이 원래 이 민주주의의 무기고란 말은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미국이 참전하기 전에 유럽에다가 이제 무기를 제공하면서 네. 이게 나치 침략에 맞서서 이제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무기고가 돼야 된다, 민주주의 무기고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말이 그럼 왜 나왔을까요? 민주주의 무기고란 말이. 결국 뭐냐면 국제 지금 정치 자체가 그 어떤 또 새로운 블록화, 새로운 충돌의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말이 굳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역할을 대한민국이 만약에 맡게 된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블록 내에서 역할을 확실하게 갖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달리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소위 그 블록의 반대편에 있는 국가들과는 안 좋은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느냐 일단 그것부터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도요 얼마나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이슈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야당에서 뭐 엄청나게 반대하고 그리고 국내 사실 우리 그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이나 뭐 국가안보실 이런 데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국가들의 많은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제 다만 이 우리 수출하는 걸 보고 있으면 이제 이런 거죠.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사실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예. 그런데 하지만은 폴란드에는 지원을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폴란드가 분명히 러시아하고 사이는 안 좋지만 직접 교전하는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일종의 이제 그거를 논리 삼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사실 폴란드에서 그런 질문도 좀 받아봤습니다. 야, 너희 뭐 러시아 자꾸 겁나가지고 우크라이나 뭐 포탄도 안 주고 그러는데 너 그럼 우리가 만약에 러시아하고 교전하거나 충돌하면 너 우리한테도 부품 안 줄 거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가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네. 이 안보에서 어느 정도까지 국제 사회에서 역할을 차지할 것이냐 이게 명확해야 예를 들어서 뭐 K 방산이 뭐 어디 뭐 늘어난다 수출된다 네. 그 범위도 사실은 거기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 말씀을 듣고 보면 결국 궁금해지는 게 이 방산업, 특히 이 글로벌 방산업에 대한 전체 산업 규모와 이 앞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 고영욱 기자, 네.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세계 글로벌 이 방산업 산업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또 어떤 분야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방산 쪽의 강국들은 어떤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네, 뭐 방위 산업의 규모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각국의 그 국방 예산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지난해 이제 세계 전체 국방비 지출은 3천조 원이었습니다. 3천조 원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 이게 그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1분에 56억씩 쓴 셈입니다. 네. 특히 이제 유럽은 이제 냉전 시대 이후에서 군비 지출이 최고조에 달했고요. 네. 이제 새 무기를 얻는데 쓰는 돈,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신규 무기 획득 예산이라고 하는데 네. 이것만 따로 이제 떼어내서 올해치를 보면은 우리 돈으로 이제 912조 원입니다. 네. 이게 이제 2027년에는 940조 원, 그리고 32년에는 1,000조 원을 넘길 걸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누가 그러면 가장 많이 비중이 차지하고 있냐 보면은 압도적인 거는 뭐 당연히 미국입니다. 미국이겠죠. 네네, 뭐 국방비만 1,000조씩 쓴다는 나라니까요. 예, 그래서 올해 국방 예산 역시 뭐 1,110조 원 가량 되는 걸로 예. 지금 알고 있고요. 이제 이 중에서도 이제 새 무기를 장만하는 데는 220조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네. 예산이 이제 수요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수출은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하냐라고 네. 봤을 때 역시 미국이 1위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러시아, 프랑스, 그다음에 중국, 독일 네. 이 이제 5개 국가가 소위 이제 그 메이저 리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산 강국이고요.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이제 점유율이 좀 비슷비슷한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2.4%로 9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근데 성장률은 또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 5%, 4대 방산 강국에 들겠다고 목표를 제시한 것도 네. 이런 그 자신감의 이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의 방산 규모가 말씀 주셨다시피 이 미국에 이어서 9번째 정도에 해당이 되고 GDP 대비 한 2.4, 2.8 정도 되는 그런 강국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말씀을 정리해 주셨는데 이동원 의원님, 그 수출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수출을 지금 아까 신뢰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해외 수출, 폴란드, 호주 이런 이야기가 들리긴 합니다만 수출 비중은 어떻습니까? 예,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전체 수출 시장에서는 미국이 40% 정도고 점유율. 네. 러시아, 프랑스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는 2.4% 정도 비중인데 이게 1.3%에서 2.4%로 늘어난 거기 때문에 네. 성장률이 엄청 큰 거죠. 뭐 미국이 2배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40%가 80%가 될 수는 없으니까. 네. 한국이 뭐 1.3%에서 2.4%로 늘어났는데 이게 4.8%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7, 8%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예. 한국은 뭐 라이징 스타 같은 이제 성장 관점에서 네. 열리고 있는 형태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욱 박사님. 예. 우리나라의 무기 기술 수준이 보통 이제 군비를 천조국이 된 미국은 뭐 최고 선두를 달릴 거고 예. 그다음에 많은 시청자분들도 추정을 하시겠지만 유럽 나토 국가들 무기의 어떤 정확성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러시아 정도 예. 또 우리나라는 예. 이 정확성이나 기술력 그러니까 예. 다성비라고 표현하죠. 예. 한 세계 몇 위쯤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만약에 블럭으로 지금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요, 그렇습니다. 뭐 역시 뭐 미국의 우위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기술적 특성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유럽, 그 나토에 있는 무기 체계들이 미국 다음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네. 일부에서는 러시아가 더 유리한 측면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유럽과 러시아 무기 체계 수준이 비슷하다면 어떤 거는 또 러시아가 너무 못하고 어떤 거는 유럽보다 잘하고 이제 그런 정도의 위치가 돼 있는데 네. 뭐 대한민국은 완전 밑바닥이었죠. 뭐 과거를 생각한다면은 거의 근접할 수도 없었습니다만은요. 네.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산업 자체가 소위 80년대, 90년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면서요. 사실은 방산이 혼자 발전하는 게 아니라 네. 산업 전반에 영향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뭐 반도체라든가 기타 첨단 산업들이 올라가면은 그 역량이 사실은 방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 네.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00년대 이후부터는 갑자기 성능이 쫙 올라갑니다. 네. 성능이 올라가면서 최근으로 얘기하자면은 유럽제 정도의 기술력에서 아직 상당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어느 정도 유럽제 이상으로 올라간 측면들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뭐라 그럴까 냉전 이후에 냉전 종식 후에 러시아와 수교하면서 차관을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그 차관에 대한 대가로 이제 차관을 뭐 이렇게 상황이 쉽지 않다 보니까 네. 무기 체계들도 좀 받아오고 그리고 기술도 좀 이렇게 그 과정에서 입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러시아의 또 첨단 기술도 우리가 일부 확보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많이 올라갔다. 네. 그래서 뭐 미국하고 뭐 완전히 같은 선상에서 비교는 못하겠지만 유럽 혹은 러시아 여기 쟤들과는 약간 어찌 보면은 이제 컴페티티브한 어깨를 나누니까 러시아제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격은 싼데 네. 정비성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막 거의 막 부품을 통째로 갈아야 된다거나 해가지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을 주고 사왔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 유지 운영이 막 300, 400 막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없는 거죠. 네. 이동훈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가만히 놓고 보면 이제 이렇게 요약을 간단히 하시다 보니까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 특히 이 30억 달러 러시아 차관을 주고 구소련이죠. 네. 차관을 주고 이제 우리가 그 차관을 상환을 못하니까 러시아가 탱크를 갖다 주고 헬리콥터도 주고. 네. 근데 그게 약간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무기를 줄 때 첨단 부분 쪽은 빼고 주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뭐 기술 개발할 것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방산업이 컸을까? 그러면 거기에 뭔가 이야기되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불곰 사업이 뭐 네. 그렇게 이제 구소련 때 이제 차관 줬다가 러시아로 바뀌면서 못 받은 거 이제 네. 그 방산 기술 같은 거 받았는데 네. 그때 들어왔던 그 무기들을 뭐 이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운용하는지 기술을 주는 건 아닌데 주요 기술들은 블라인딩 돼 있었는데 뭐 그 당시에 엔지니어들은 이제 같이 뭐 이렇게 협업하는 건 아니니까 네. 뭐 언어도 안 통하고 하는데 네. 한국 엔지니어들이 되게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네. 뭐 이런 회식 자리나 이럴 때 네. 뭐 직접적으로 보안 상황 얘기는 못 하는데 네. 뭐 그 엔지니어들끼리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동정하는 마음이 들고 뭐 그러면서 뭐 얘기해 준 게 기밀은 아니지만 네. 알고리즘에서 풀 수 있는 뭐 몇 가지 힌트 뭐 이런 것들을 한국이 잘 체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내재화를 많이 시켰고 지금까지 기술적으로 올라온 이유인 것 같아요. 올라서는 배경이 됐다. 네. 양욱 의원님, 예. K9 자주포. 예. 저게 구소련의 기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개발한 기술입니까? K9 자주포는 소련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소련하고는 개발한 겁니까? 우리가 개발한 건데 뭐 사실은 우리 그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제 보면은 결국은 이제 미제 그 팔라딘 자주포 초기형을 우리가 이제 K55라는 이름으로 해서 생산을 한 적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마침 비슷한 시기에 먼저 개발됐던 독일의 그 PZH 예, H. H2000 예. 이제 얘를 그 거기에 들어간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역으로 또 환산하고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독일제와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최대한의 능력을 뽑아내서 만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의 독자 기술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방산 수출이 173억 달러에서 올해 2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앞으로 세계 4대 강국으로 올라서려고 하는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술력 못지않게 내구성이라든지 어떤 그 공급 체계, 공급 사슬에 있어서 모든 그 협력 산업들이 국내에 다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동원 의원님? 지금 4강 목표 보시기에 그냥 이렇게 뭐 좋은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그 박사님 방금 이제 되게 좋은 포인트 말씀 주셨는데요. 네. 이게 공급 사설이 다 있다는 의미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나라 할 것만 한 거예요. 네. 그 뭐 분단 70년, 50년대부터 분단 70년 동안에 대치 상황들이 계속 되니까 거기에 맞는 무기들을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하고 한 게 70년 동안 온 거예요. 네. 우리가 수출을 하려고 그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북한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무기들을 계속 했는데 네. 다른 모든 국가가 이런 흐름이 없었거든요. 네. 이 국지전을 하는 그 국가들은 게릴라전이나 이런 거니까 무기를 네. 개발하는 수요가 없었고 유럽은 2차 대전 이후에 군비를 감축하는 게 평화를 갖고 온다는 마인드였고 네. 미국은 동떨어져 있었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나라 할 일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시장이 열린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장 뭐 북한이 미사일을 아까 저희 프리토킹에서도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미사일이 잘못 떨어지면 전쟁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준비로 생각하면 워밍업을 다 해놓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길 때 바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말씀 주신 이 공급 사슬이 다 엮여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는 수출을 수출? 그러면 우리는 갖다 줄게. 이런 게 그냥 하던 일을 하던 건데 외국 입장에서 보면은 다들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한국이 그런 사슬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수출이 잘 될 거냐 했을 때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갖다 줄 때는 거의 한국 무기들이 네. 유일한 흐름을 갖고 있는데 뭐 3년이 되고 5년이 되면 이게 올라오겠죠. 네. 다른 국가들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당연히 한국이 우선순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수출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무역, 어떤 뭔가 거래가 일어나는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 뭐겠습니까? 잉여겠죠, 잉여. 예. 결국 우리 어떤 무기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사실 우리 굉장히 나름 큰 대군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슬슬 잉여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잉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새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렇게 보통 돼야지 이제 가는데 그런 부분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전쟁이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사실 잉여를 우리 입장에서는 처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네.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기존에 있는 상황에 살짝 줄어들려는데 네. 갑자기 전쟁 상황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를 산업적으로 걸고 얼마큼 절묘하게 연결시켜 가느냐가 사실은 정부가 좀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국방이나 안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전작권에 대한 그 회수라든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 규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필연적인 규제, 다시 말해서 미사일 사거리를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고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풀리고 난 다음에 현무 원투가 개발이 되면서 1000km까지 날아가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방위 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관리 감독이라는 표현이 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규제, 글로벌 규제가 존재한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내느냐 또는 미국을 설득해내느냐, 일본을 설득해내느냐 이 측면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외교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좀 그 같은 질문의 연장선상인데요. 네.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어떤 이 소위 공급망, 이 주요 방산무기체의 공급망을 전부 다 무슨 대한민국 안에서 하고 독자로 갈 수 있냐 절대 아닙니다. 네. 공급망 상당 부분은요 우리가 미국의 공급망에 속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완전 독자 수출을 아무 나라에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왜냐하면 거다. 익스포트 컨트롤을 수출 규제를 미국이 걸거든요. 네. 그 건나라에는 그게 섞인 건 아무도 못 파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나가지만은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항공 분야 이런 거는요. 절대 미국의 저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분야는 우리가 독자로 일부 갈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거고 그렇겠네요. 어떤 분야는 완전히 못 가는 분야라고 한다면 각 분야별로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질문 간단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KF-21 예, 4.5세대 전투기 예. 국산화율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보통 이제 우리 국산화율 뭐 60%, 뭐 65%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퍼센테지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이 항공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예. 항전 장비도 있지만 일단 제일 기본 중에 기본 엔진입니다. 엔진이죠. 근데 엔진을 그럼 국산화를 할 수가 있냐? 지금 뭐 일단 국내 생산을 하고 있는데 핵심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국내 생산할 수 있냐 없냐가 제일 관건이거든요. 대표적으로 터빈 블레이드라든가 네. 안 그러면 그 터빈 블레이드 옆에 돌리는 베어링 같은 거. 네. 근데 이 베어링 기술 때문에 이건 우리가 독자로 하는데 이거 미국서 가져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우스워 보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보이지만 그게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 일도 양단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산업이 이제 커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어떻게 이거를 잘 발전시켜서 우리가 현대자동차도 처음에 나올 때 다 엔진도 수입했었지만 이제는 엔진을 디자인하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시야를 돌려서 우리의 수출 잔고, 방산 수출 잔고 이쪽으로 한번 말씀을 여쭤볼까 합니다. 우리 고용욱 기자님, 네. 어떻습니까? 지금 뭐 K2 전차, K3 자주포, 그다음에 뭐 FA50 전투기 상당히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방산 수출 잔고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십니까? 뭐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유는 이제 그 지난해 우리가 이제 22조 원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네. 170억 달러 정도 이제 수출 계약을 이제 맺었었는데 그 전에는 75억 달러였거든요. 네. 이 사이에 이제 벌써 이제 2배 이상이 늘어난 거죠. 네. 근데 그것도 대단한 거였는데 이게 그러니까 2021년도 대단한 거였는데 왜냐면은 이제 그 전에 연평균 30억 불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네. 두 배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렇게 좀 수출이 늘어났냐 보면은 뭐 이제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폴란드 건 역시 빼놓을 수 없고요. 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1차 계약으로 120억 달러, 그러니까 15조 원 정도를 이제 맺었었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게 이제 또 있습니다. 폴란드와 2차 계약 45조 원 정도의 규모의 이제 그 2차 계약이 남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출 그 금액 또 수출 잔고는 더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네. 현재까지 누적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이제 주요 5대 방산 기업 하면은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카이, 예. 대우조선에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곳들의 그 수주 잔액이 지금 이제 100조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동원 위원님, 방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방산 기업별 수주액 저거를 향후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참고로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참고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매출이 당연히 이제 인식이 되면서 늘어나는데 네. 근데 방산 수출은 사실 변동성이 크기는 합니다. 이 인식될 때 과거에 신흥국들 투자한 거 보면은 KF21을 예를 들면 네. 뭐 인도네시아가 지분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 돈을 안 주고 있거든요. 네. 아직도 안 주고 있습니까? 뭐 이런 그 변동성은 있습니다. 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방산은 내수주였거든요. 네. 대북 대치 상황들을 가지고 내수주 관점에서 접근하던 게 수출주로 전환됐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네. 뭐 저는 투자 시장에 있는 사람인데 뭐 통신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내수주가 받는 멀티플은 제한돼 있거든요. 네. 수출이 없으니까 성장성에 제한이 있는 건데 방산은 그 내수주였던 게 수출주로 전환됐으니까 아까 주신 것처럼 네. 이 3조 달러에 이르는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2.4%밖에 수출 점유율을 못 차지하는데 이게 1%씩 늘어날 때마다 국내 방산의 매출은 2배, 3배, 4배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투자에 적용은 할 수 있죠. 네. 다만 이건 굉장히 긴 시계열이기 때문에 저희 양욱 위원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 단기의 호흡이 아니라 장기로 보는 게 필요합니다. 네. 고영욱 기자님, 제가 좀 이따가 우리 양욱 박사한테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따로 있긴 한데 네. 먼저 고영욱 기자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방금 조금 전에 우리가 5대 기업 네.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LG 넥스원하고 현대 로템 쭉 봤는데 네. 이 기업들의 수출액을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장점들이 각 기업마다 다를 것 같아요. 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좀 시청자분들 참고하시게 투자로. 네, 뭐 참고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저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좀 LIG 넥스원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오는 24일 날 이제 누리호 발사 3차 발사가 예정이 돼 있죠. 뭐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앞으로 그 우주 방산을 이끌 뭐 이제 역할도 맡게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이제 아까 수주액을 살펴보면은 한 52조 원으로 아까 100조 원의 절반 이상을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 그 핵심은 지상 무기 체계라고 생각을 해요. 뭐 K9 자주포는 지금 이제 예전에 하나 디펜스가 만들다가 하나 디펜스는 이제 하나 에어로로 이제 합병이 됐는데 이 현재 그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52%가 우리 그 K9 자주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점 이 K9 자주포가 그럼 왜 이렇게 좀 그 잘 팔리냐? 아까 전에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뭐 이제 결국은 가성비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네. 독일의 그 PZH-2000하고 비교했을 때 네. 현저하게 낮은 반값도 안 되는 그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지난해 그 사우디와 1조 원대 수출 계약을 맺었던 천무도 이제 대표적인 무기로 꼽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밀 유도 무기 부분에 이제 강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대표 제품은 이제 지대공 유도 미사일 천공2입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전투기나 미사일처럼 이제 하늘을 통해서 공격해 오는 그 적을 이제 지상에서 요격하는 무기고요. 그 시험 발사를 했을 때 명중률이 100%라고 하더라고요. 네. 백발백중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에서 2조 원대 수출을 하기도 했었는데 연내 이제 사우디 같은 그 인접 그 중동 국가들의 수출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리 방산업체가 그동안에 내수용으로만 존재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수출이다 글로벌 어떤 방산업체의 또 강자로 부상을 하게 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방금 고영욱 기자가 천무, 천궁 네. 말씀도 주셨고 제가 또 KF-21 말씀을 드렸고 또 FA-50 비행기 훈련 비행기라고 나오고 있죠. 이 무기들에게 있어서 점점 이제 수출의 요구가 많이 늘어나고 아마 수출 계약권 캐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 장점이 확실히 다른 국가에서 가성비라는 표현을 제가 아까 썼습니다만 가성비 차원에서 효과가 1번입니까? 아니면 어떤 측면이 지금 중요한 점을 부상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가성비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지 않는 것이요. 분명히 가격적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성능 자체가요. 사실은 이제 견주어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소위 포스트 레이트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K9 같은 경우는 K9 자주포는 미국이 일단 자주포를 안 만듭니다. 네. 왜 안 미국은 만들죠? 사실 포심포병에 대한 계획이 원래 미국이 굉장히 거창한 계획이 있었는데 럼스펠드 장관 시기에 이를 이제 아예 제외시켜버리고 자 이제 로켓 포병으로 미군은 전환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포심포병 안 쓰냐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150mm 견인포 같은 거를 막 헬기로 이동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식의 이런 것들을 여전히 쓰거든요. 왜냐면 워낙 가볍고 이제 저거 하기 네.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리가 있는 거다고 독일이 어찌 보면 가장 유일한 이 소위 나토 표준으로 봤을 때 유일한 상대다 보니까 그런 장점들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K9, K2 전차 같은 거 사실 뭐 이거 거의 뭐 세계 넘버 원 1, 2, 3, 4, 5위 막 이 안에서 막 다투는 겁니다. 소위 네. 최고 전차들하고. 뭐 그다음에 FA-50 같은 경우는 좀 성격이 틀리죠. 얘는 이제 원래 훈련기였던 거를 소위 이제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뭐 지원 전투기 혹은 경 전투기. 네. 그래서 마치 우리 저 F5와 같은 그거의 현대화된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름 약간 거기는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하고, 그러니까 무기 체계들마다 각자 틈새 특성이 시장.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무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금 한참 자랑하는 하이마스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는데 네. 이게 또 하이마스하고 또 성격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네. 하이마스는 기본적으로 수송기에 집어넣고 네. 이동해서 이제 쏘는 거에 중점을 두지만 천무는 약간은 그거보다는 덩치가 조금 더 크고 대신에 이제 여러 발 더 많은 한 2배 정도의 화력을 쏟아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나름 각각 국가들마다 이게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겠네요. 이 수요가 맞는 부분들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 고영욱 기자님. 네. 그 아까도 제가 이제 KF-21 말씀을 줬는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비행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편대 비행도 성공을 했고 네. 그다음에 기관총 사격도 성공을 했고 미사일 투하도 다 성공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네시아가 돈을 우리 이동원 위원께서 아직 지불을 안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네. 틈새를 삐짓고 폴란드가 최근에 조금 관심을 많이 보여서 그럼 우리가 들어갈게, 지분 참여할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 저 진짜 화들짝 놀랐습니다. 네. 큰 거 물 먹었구나. 예. 그래갖고 이제 급하게 부랴부랴 이제 그 취재 전화를 돌렸었는데요. 네. 확인을 해보니까 예. 어떤 그 구속력 있는 뭐 확정 사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어쨌든 이제 전 세계에서 좀 이제 KF-21에 관심이 높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아까 뭐 하나도 나오고 현대도 나오고 많은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특히 상당한 자본이 필요한 산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 방산 쪽에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요즘 하나가 상당히 적극적인 것 같아요. 대우 조선해양도 인수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 오션으로 가고 또 로키드 마틴과의 어떤 연계를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도 상당히 이 방산 쪽으로 많이 이 포커싱을 둘 것 같아요. 문제는 투자를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반도체보다는 투자량이 작겠지만 전쟁이 나야지만 무기를
팔 수 있는 거고.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하나라든지 우리 대기업들이 방산업으로 이렇게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 유연성, 선택과 집중을 가져가야 될지 네. 이동원 위원께서 한번. 네. 일단 그 하는 업체가 하는 게 맞긴 한 것 같아요. 예. 뭐 저희 프리투캔에서 그 예. 삼성이 이제 하나의 그 테크인, 지금 테크인을, 에어로스페이스 예. 넘긴 게 약간 네. 뭐 아쉬운 측면도 있긴 한데 예. 사실 삼성은 방산을 안 하는 회사가 됐는데요. 글로벌리는 이게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투자 관점에서는 반도체 자체가 무기니까 반도체 하는 업체에서 무기를 안 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반도체 큰 시장에 그 이게 뭐 방산 시장이 작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시장에 삼성전자는 규모가 워낙 크니까. 네, 1, 2 업체인데 이 방산은 작은 영역인데 하나한테는 이게 한국 화약의 주인만이 하나인데 방산이 모태인 회사가 이걸 갖고 와서 키우겠다고 하면 상대적으로는 비교 우위인 네. 거죠. 이 삼성이 하는 것보다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으니까 방산을 하는 업체가 방산을 더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우조선은 사실 방산만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이걸 갖고 와서 방산에 집중하는 거는 국익상은 맞다고 생각이 돼요. 네. 정부 입장에서도 어떻게 그 돈을 써야 되나 했을 때 60조 넘는 방산 예산의 많은 부분을 이거를 원하고 원치 않던 기업 투자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 개발이나 무기 구매 같은 것들이 기업의 개발비나 매출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돈을 썼을 때 어디에 집중하냐 했을 때 선택과 집중에서는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양욱 박사님. 예. 지금 그 대우조선이 하나오션으로 재탄생했다. 지금 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저기에서 무엇을 보냐 그러면 잠수함 설계 기술을 제가 사실 보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잠수함 기술이 우리보다 떨어진다, 뒤처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언뜻 들은 적도 있고, 예.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이 잠수함 설계 기술을 가지고 선진국 중에서도 일부가 예. 관심을 가지고 수주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죠. 육해공 모두가 다 있는데 예. 공군 쪽으로는 KF-50에서 21, 예. KA-50이죠, 21. 그다음에 이 해상 쪽으로는 잠수함, 육상 쪽으로는 K9 자주포, 그다음에 K2 탱크. 예. 이렇게 우리의 육해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 방산업의 다양화, 특히 예. 잠수함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을 조금 아시는 대로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잠수함 전문가가 아니라서 함부로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다만 이런 측면은 있을 겁니다. 좀 우리가 SLBM을 쏘잖아요. 예. 그러니까 SLBM 발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그것도 재래식 잠수함이 SLBM 발사한다.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독특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사실은 이 SLBM이라고 하는 거는 핵 전략의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네. 재래식 뭐 SLBM을 발사한다 이런 무기 체계를 채용할 나라는 거의 몇 군데 없습니다. 없다. 우리가 굉장히 독특한 안보 환경이고 특히나 이제 핵을 보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금 우리에 있던 무기 체계들이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은 모양이 보여지고 아마 몇 년간은 이런 추세가 지속되긴 할 겁니다만은요. 사실은 지금 그 다음 What's Next를 정말 지금 업체들이 고민해야 될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현상적으로 잘 나가는 이 무기 체계들이 뭐 앞으로도 뭐 한 10여 년 이상 정도 스테디셀러가 일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개량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하지만은 지금 미래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그다음에 어떤 체계들도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위 이제 이 방산 업계들이 조금 더 긴장을 하셔야 될 거다. 네. 기존에 정부가 내놓는 과제만을 수행하는 것만 갖고 그걸 만드는 것만 가지고 네. 국제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오산이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욱 기자님. 네. 전에 양욱 박사도 한번 그런 지적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정부가 정책을 주도를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지방자치 쪽에서 네. 상당히 방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양산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려고 한다. 어떻습니까?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 서로 상호 협력, 보완 어떤 방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일단은 봤을 때
서로 이렇게 뭐 이해가 충돌하는 면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각 지자체들이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서로 내가 이거 갖겠다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네. 나는 이거, 너는 이거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나눠지고 있거든요.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이제 그 대전하고 이제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첨단 국방 벨트를 만들겠다고 지금 손을 잡았고 네. 또 이제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방산 부품 그 연구원 설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청 산하에. 그리고 이제 경북하고 구미시는 방산 항공우주용 그 탄소 소재 이 개발을 주도하겠다면서 관련 산업 단지를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방산 클러스터 네. 개념인데요. 이건 아주 자연스럽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그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들 막 무슨 뭐 전차, 장갑차 이런 큰 것들 만드는 거는 창원 지역에 있거든요. 당연히 창원 지역에 하나의 클러스터가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국방 과학이나 이런 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카이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전 쪽 이쪽 지역에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가 클러스터가 되고 네. 자, 그다음에 구미 얘기 나온 것도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MRO 센터 같은 것들 뭐 어떤 부품 센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산업이 있어야지 자기 지자체가 계속 확대를 하니까 유치 차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하는 역할은 결국 중앙정부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을 방위사업청 한 군데만 집중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이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어떤 제가 볼 때는 자칫 잘못하면은 그 좀 위험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조금 더 상위 기관에서 좀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네. 특히 이제 산업적인 측면과 생각한다면 그 부분도 굉장히 잘 좀 접근해야 된다. 방위사업청은 수출을 기획하는 곳이 아니라요. 결국 우리 군에 필요한 무기 체계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게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산청이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을 지적하시겠습니까? 사실 뭐 양욱 박사님 말에 제가 보태는 게 네. 조금 좀 그렇게 한데 그냥 뭐 다시 한번 짚어보면 네. 우리나라 그 한정된 예산 안에서 무기를 나눠서 성장시켜야 되니까 기업별로 잘하는 것들이 나눠졌고 네. 이게 말씀하신 창원이나 사천이나 구미 같은 데서 이게 태생을 해가지고 이게 키워 나가는 방향 그대로 적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다른 거 하나를 보태면은 이게 지속성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고민이나 걱정이 많거든요. 네. 정권이 바뀐다거나 네. 아니면 뭐 정책의 연장성은 연장돼서 계속 지속이 되는지 이게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봤을 때 불확실이에요. 이게 긴 흐름을 봤을 때는 연장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동안 뚝뚝 끊겨왔던 것 같거든요. 특히나 양욱 박사님 지금 되게 중요한 전환기라고 말씀 주시는데 수출이 열리는 시기에 그 정책적 일관성이 없을 때 네. 수출이 끊기거나 했을 때는 투자 관점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점 때문에 뭐 일관성 그 자세한 내용은 뭐 저보다 양욱 박사님 훨씬 잘 아실 테니까 네. 몇 가지입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뭐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방위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는 대충 하실 것 같은데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1분기 실적을 놓고 또 2분기 실적이 나올 건데 하반기에 방산 분야의 섹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투자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5월 달에 빼는 게 맞을지 뭐 그런 이야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이게 장기 투자자라면 더 당연히 갖고 가야 되는데 5월 달에 이벤트들은 있어요. 투자 관점에서는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고요. 네. 우주긴 하지만 누리호도 3차가 발사를 해요. 네. 5월 24일이고요. 네. 그리고 대우조선을 이제 인수해서 하나오션이 되는데 이런 이벤트들이 작년부터 봤을 때 투자 관점에서는 세론이라고 해서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다가 이벤트가 나오면 주가가 빠지는 이런 흐름이 있긴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주목하는 거는 폴란드 수출이고 작년 4분기부터 이어졌던 폴란드 수출이 좋은 마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연히 단가가 좋게 협상을 했으니까 그럴 텐데 하반기 때는 FA50이 나가고 또 내년부터는 K9이나 K2가 물밀듯이 나가거든요. 네. 그런 관점이면 뭐 단기에 주가가 세론 이벤트 같은 걸로 밀리면 사모아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기에는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에요. 네. 어쨌든 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예,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세 분께 마무리의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방산업이 그동안 내수 시장에서만 우물안 개구리식으로만 커오다가 이제 드디어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시장을 넘볼 수 있게 되었고 그게 우연찮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좀 더 부각이 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정확한 판단, 위치를
잘못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미래 우리 방사는 상당히 밝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그렇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실 때 요 점들은 꼭 유의하시면 좋겠다. 내지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을 한 1분 30초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양욱 박사님부터. 이제 우리가 늘상 잊지 말아야 될 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방위 산업은 경제 논리가 적용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성능이 좋다고 당연히 팔린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얼마 전에 노르웨이의 K2 전차가 누가 와도 성능이 되게 좋았는데 중지시키고 다른 독일제를 이렇게 채택한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력이 얼마큼 커지냐, 그다음에 국제사회에 얼마큼 관심을 갖게 되냐, 그리고 소위 이 안에서 이런 자유롭게 이걸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느냐,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네.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이 국제 정치 쪽을 좀 국제 정치 전쟁, 네. 분쟁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하여튼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성장은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동훈 연구위원님. 그 주가가 많이 움직이면 거의 매일 전화를 이제 받는데요. 왜 올랐나, 왜 떨어졌나. 네. 근데 매일 오르는 주식은 작전주예요. 뭐 이렇게 최근에 많이 이슈가 있는 그런 주식인 거고, 네. 계속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포인트가 정말 많아요. 네. 예전에는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그 수출이 있기 전에요. 전쟁 네. 터지기 전에는 그렇게 주가가 움직였는데 그건 장기에 대한 계획들이 반영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 오르고 끝나는 건데, 지금 무기가 수출되는 건 다른 많은 해외의 선진 업체들이 하듯이 MRO 유지 보수랑 연결이 될 거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 국가에서 또 무기를 개량할 때 한국이랑 협업을 할 테고 하니까 지금 깔아놓는 파이프라인들은 계속 갈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는 단순히 내가 올해 어떻게 투자할까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걸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노르웨이 뭐 이것도 못 맞추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다 알겠어요? 근데 이 수출 흐름을 생각했을 때는 나뿐만 아니라 자식한테 물려줄 만한 그런 네. 주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고 기자님 짧게 한번 말씀해 네, 주시죠. 뭐 저는 이제 막 그 방산이 오른다고 하니까 이 방산 섹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그 초심자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양욱 박사님하고 이제 같은 결이에요. 이제 각국이 느끼는 그 외교 안보 위협의 크기를 숫자로 표현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군비 증가고, 결국은 이제 방산 수출은 이런 그 환경 변화하고 떼어놓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나라가 무기를 사는지, 그리고 왜 사는지 이유를 좀 살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추세와 판세를 읽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세 분 꾼들과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민주주의의 무기고라고 하는 K방산에 대한 찬사, 상당히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마음이 무거워지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분단 70년의 이 긴 세월 동안 긴장 속에서 성장한 K방산이 신냉전으로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안보 경제 블록화 상황에서 이 갈등과 충돌의 도구가 아닌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산업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